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중개사물이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해석상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 강사가 암기하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저도 EBS에서 텔레비전에 제가 한 5년 정도 강의했는데 한 번도 암기하면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해 위주로. 근데 1차 과목은 솔직히 말하면 한 50% 이해하고 50% 암기해야 되고요. 2차 과목은 80% 이상이 암기사항입니다. 너무 이해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이거는 이제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까 이게 해석상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요. 이때까지 시험을 34번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고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현실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 거치면 된다. X입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자격 원칙적으로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 3년, 2개만 시험 못 보고요. 미성년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시험 볼 수 있죠.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이게 왜 5년입니까? 왜 3년입니까? 왜 부정행위가 더 깁니까? 자격 취소는 3년인데 이거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답 안 나온다고 그냥 암기해야 돼. 이런 거는 숫자는 숫자 암기 프린트에 그래서 3년, 5년 다 정리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는 암기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암기사항만 다 암기하면 80점 받는다고요.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회 때부터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여 시험 볼 수 있다 이랬어요. 8회 때 제가 시험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게 타결되면서 이제 외국인 차별하면 우리도 또 역차별 받으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해도 한국으로 시험 보니까 합격할 확률이 낮죠. 외국인인 경우. 굳이 못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자격증 따면 개업도 가능하고 취직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구분을 하되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고요. 자, 왜 그렇게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냐면 1차는 객관식이 원칙이고 2차는 주관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도 1차 시험처럼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2차,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봐요. 1차,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같은 날 동시에 보는 시험 없습니다. 행정사, 직업상담사 이런 거 다 1, 2차 같은 날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는 전부 주관식으로 본다고요. 주택관리사도. 근데 우리는 객관식으로 보려고.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만 객관식으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줍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채점하기 힘들어요. 지금 접수 인원이 40만 명이에요. 수능이 지금 36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수능이.
수능이 몇 년 전에 50만 명인데 확 줄었더라고. 지금 30만 명대예요. 수능시험 보는 게. 수능시험보다 더 많이 봐요. 옛날에 제2의 수능이라고 했는데 수능이 이제 제2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돼버렸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인이 더 많다고 수능보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해놓으면 2차 시험을 보는 분이 8만 명이거든요. 8만 명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하는데 1년 내 걸리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려고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분리해달라 하면 주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2차 시험을.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직 1차 발표 안 났는데 2차 시험 보죠? 불합격자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으면 2차 채점해야 하네요? 채점은 합니다. 채점은 하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해야 됩니다. 7월달 되기 전까지 6월 말까지 7월달 문제 풀면서 2차는 수업만 계속 2차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과목은 수업만 계속 안 빠지고 시험 볼 때까지 들으면 80점 나옵니다. 2차 과목은 암기사항이니까. 지금 다 암기했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손 놔버리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먹죠.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그럼 나중에 10월달 가서 그냥 시작하면 되겠네. 암기하면. 다 포기해버려요. 10월달 계속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이러면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식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 봅니다. 이게 왜 옛날에 없다 생겼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15회 시험에 추가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제가 추가 시험 실시하는데 국토부에 왜 추가 시험 실시하냐, 매년 한 번 보게 돼 있지 않냐 이러니까 그 당시는 매년 한 번 본다는 거는 안 돼 있고 매년 1회 이상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년. 그래서 제가 매년 시행하면 매년 한 번만 봐야지 왜 두 번 보냐 하니까 매년 한 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할 말 없죠. 그래서 생긴 제도입니다. 극단적인 예외가 생길까봐 이런 거 해놓은 거고요. 현실적으로 해마다 한 번 봅니다. 딱 15회 시험만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시험을 받고요. 그 15회 추가시험이 합격자가 3만 명 나왔습니다. 1회 시험에 6만 명 나오고 나서 최고 많이 나왔죠.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즉 34회 1차 합격하신 분은 35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입니다. 해가 아니고 회입니다. 회.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해마다 한 번씩 보면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시험 못 보니까 다음 회에 보겠다 안 됩니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보겠다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습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34회 때 1차 합격하면 35회 때만 면제됩니다.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죠. 미국의 공인중개사 시험 이런 거는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과목만 다시 시험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개론 하나 잘못 봐가지고 과락 나오면 전 과목 다시 다 봐야 된다고요.
그럼 못한 과목만 보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누가 그 항의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다시 다 보면 또 응시 수수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건의해 보세요. 떨어진 과목만 다시 보게 해달라. 왜 전 과목 다시 보게 하냐. 한 과목만 가락 나오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외국인은 안 그렇다고요. 그냥 떨어진 과목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합격하기가 쉬워. 2년, 3년 하면 1년에 한 과목씩 해도 뭐 몇 년 지나면 다 합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전 과목을 다시 다 봐야 된다고. 1차 한 과목이라도 과락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인데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되겠습니다. 7명 이상 11명 이런 거 숫자도 암기해야 되겠죠? 왜 11명이냐? 따져봐야 답이 없습니다. 자, 위원장은 호선한다 하면 X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입니다. 임기 2년 이런 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왜 2년이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이유는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4년도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등을 통보해야 됩니다. 6번에 보면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재척 기피 회피 사유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19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재척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재척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배제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4개가 있습니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된 경우입니다. 배우자이 어떤 자 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위장이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배우자라도 안건 당사자가 오면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안 되고요.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디귿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용역, 감정, 진술, 자문 이런 거 다 돈 받고 하죠. 돈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해관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률 대리를 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 하잖아요. 민사사건, 가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 돈 받고 대리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피 신청입니다. 기피 신청은 인터넷에 기피 신청 치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9페이지.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번 회피입니다. 위원 본인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본인이 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회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이었던 경우에는 서류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옛날 호적등본에는 이혼한 것까지 막 X해가지고 다 나타나는데 요즘은 가족관계 등록부는 1촌만 나타나죠. 1촌. 배우자와 부모 자식만 나타나죠. 형제간도 안 나오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래서 전 배우자는 안 나타나요. 서류에는. 그러니까 모르고 재책을 안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나는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서 안면 바쳐서 회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회피가 되겠습니다. 회피. 동그라미 5번. 재책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 요 숫자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위원들 숫자입니다. 전부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위원장 포함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제외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홀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홀수. 왜냐면 홀수가 되어야 가부동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홀수가 원칙인데 짝수가 있어요. 이게 10명, 30명.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숫자죠. 이 중에서니까 아마 10명은 위촉하지 않겠죠. 그러면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다 출석해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은 요거 맨 위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7명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인데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택상가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 정책심의위원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18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18페이지 맨 위에 박스, 요약집 18페이지 맨 위에 박스.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요약집 18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되고 나머지는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즉 시도별로 시험 문제가 다르면 안 되죠. 제가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니까 손님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옆에 부동산은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경기도에서 시골에서 자격증 땄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문제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죠. 서울은 다 통하는데 그 지금 오류가 서울 반대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비수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 서울지방, 경기지방, 인천지방 다 지방이에요. 근데 보통 언론에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 지방이란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해요. 뭐 지방 분양시장, 뭐 폭망,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재봉을 뽑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버드 대학도 지방대학인데 우리나라는 비수도권 대학을 지방대학이라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도 보스턴에 있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지방대학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20페이지 출제 채점인데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7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출제 20페이지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5년인데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수험생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출제위원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하면 문제 유출시킨다든지 하면. 자, 요약집 20페이지 시험 공고입니다. 8번에 양가로 1번 시험 공고인데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에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전년도 12월 말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 구체적 사항 공고는 동그라미 2번에 시험 시행일 90일 동그라미 90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여기 한번 나옵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된다. 90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자, 그 다음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가로 2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있죠. 20페이지 맨 밑에 과오납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해서 낸 부분 다 돌려줍니다. 28,000원인데 모르고 2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주는데요. 지금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본 사례는 없습니다. 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뭐 8월 5일부터 8월 10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날 접수했다가 5일날 접수했다가 10일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11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근데 시험 보러 안 가는 게 주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고민 생겨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 되면 이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고 또 시험 봐가 떨어지면 배우자가 또 떨어졌냐, 돌대가리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 산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번에 아이 잘 됐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 못 봤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배우자가 물으면 과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하고 시험 보고 나서 말 못 붙이게 하면 돼요. 괜히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배우자끼리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지면 살기 힘들죠. 아예 못 묻게 만들면 돼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요약집 21페이지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40점까지는 받아도 되죠. 37.5점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16문제는 맞춰야 돼, 최소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무조건 합격이다, 1차는. 2차도 원칙 절대평가고요.
올해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니까 2차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요. 또 지금 국토부에서도 상대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외국은 상대평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상대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평가되기 전에 빨리 따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52만 명이나 자격증을 땄는데 12만 명밖에 개업 안 했잖아요. 이미 따놓은 사람만 해도 넘쳐나는데 자꾸 기득권자 협회에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겠죠? 저 같은 강사는 많이 뽑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대평가하자고 국회 입법청원 해놓은 거 저는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상대평가하면 분신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댓글 달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상대평가하면 이제 강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생명. 상대평가하면 많이 안 뽑으면 학원도 많이 안 다니겠죠, 공부도. 어쨌든 앞으로 그러나 상대평가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협회에서 지금 계속 상대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대장은 요약집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전산에.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암기 프린터 51번에 1, 2, 3번에 보면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페이지) 거기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 21페이지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는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의사가 재교부합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이 재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교부했던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교부한 시 도지사라고 돼 있죠.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교부의 경우만 수수료 냅니다.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처음에 교부할 때는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자격증에 붙는 사진이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이쁜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해주세요 재교부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면 2만 원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받는다고요? 처음에 줄 때는 공짜로 주죠. 재교부만 수수료 냅니다.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줍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19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52번에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19개.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양도대여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양도대여할 수 있다. 공짜로 무상으로 양도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 X입니다. 절대로 양도대여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는 안 된다. 부모님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일신전속적이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다. 양도되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양도되어 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양수되어 받은 자는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기 자격증 없잖아요. 남의 거는 있고 자기 자격증 없으니까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요. 빌린 사람은. 자, 그리고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을 신고해도 빌린 사람 신고해도 포상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요약집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유스는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입니다. 대표,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소장, 자격증 없으면. 소장도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소장이잖아요.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오늘 했던 게 세 문제 나오는데요. 목적은 21회 때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용어정의, 요거는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정의란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용어정의이다. 국어사전적 의미 아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사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 다 중개사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사물 아닙니다. 건물은 현존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 암기해야 되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1명 이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5년. 그리고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오늘 한 게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다음 주는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등록 절차 2문제 정도, 결격 사유 반드시 나오고요. 1문제 정도, 중개사무소, 겸업,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이 있는데 다음 주에 결격 사유가 바뀌었고요. 고용인이 개정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결격 사유에 옛날에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2+
플러스 2년간 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 직원인데 아까 직원 고용 숫자 제한이 있다 했죠? 그런 게 바뀐 내용입니다. 휴폐업까지 해서 다음 주에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다음 주부터가 이제 집중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